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실화되면 남북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기술적 성과를 거뒀고 핵실험 준비도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재무부사나 해외자산통제국은 대북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극단적인 친일 행위라며 사과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다음 총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 내홍이 일단락되면서 차기 당권 경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8월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대 물가가 한동안 이어질 거라며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 사실상 수출이 전면 통제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사용 위협과 관련해 60년 전 쿠바 위기 이후 핵전쟁 위험이 가장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쓰면 인류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이 올 거라며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부터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그 대응 방안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리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한미일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파기 선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때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외교안보 공약 발표 때 북한이 9.19 합의를 많이 위배하고 있다며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를 재검토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와 서해상 등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9.19 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합의를 깨는 건 옳지 않다며 합의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우리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합의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모든 책임을 한국이 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혹시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의 악화의 모든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일관된 강경 대응으로 무력 시위가 먹히지 않는다는 걸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남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을 경우 국민 불안을 키우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북한이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집중 도발을 하면서 우리 군은 비상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벌일 수도 있는 만큼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까지.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이종섭 장관은 먼저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과 관련해선 한미 연합 대응 능력으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성동격서식 전술적 도발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즉각 대응 태세와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 태세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더해 군용기를 동원한 시위성 비행 등 새로운 도발도 감행한 만큼 다양한 형태로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보여준 항공기를 동원한 위협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이번의 행동을 보면 한미가 예상치 못하는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전술적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재전개한 미국의 핵항모를 주축으로 한 연합훈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훈련을 한 데 이어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전술기동 등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까지 우려되자 한미일 북핵 대표는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차단 노력을 늘리고 불법 해상 환적을 방지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에 기술적 성과를 거뒀고 핵실험 준비도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과거 잦은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개방한 뒤 핵실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대한 복구에 나섰으며 핵실험과 관련한 건물도 재건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곽기성 등 개인 2명과 마셜 제도에 있는 유이스턴 쉬핑 등 사업체 3곳이 이름을 올렸으며 북한의 정제유를 운반하는 데 가담한 선박 커리저스호의 소유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우회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동해상에서 진행 중인 한미일 미사일 방어 합동훈련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안보 논쟁도 치열했습니다. 극단적인 친일 행위란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한일 훈련이 이뤄졌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 무력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해상 합동훈련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대와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건 친일행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장차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도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를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반면 국민의힘은 DJ 노무현 정부 때도 한일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 대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해상훈련 교류를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주의자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친일을 갖다 붙여서 득점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3국 국방장관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친일 프레임을 일축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단독 발의해 민주당 동참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어민 강제 북송 등 다른 안보 현안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정치기획이란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근데 이걸 왜 지금 다시 이 관련돼 있던 기관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입장을 바꾸게 만들고 이게 통일부 장관께서 이건 장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해 피살 공무원 예. 피살 사건이라든가 탈북어민 강제 납부 사건을 보면은 우선 서해 공무원 피살 문제는 당사자가 납득을 했는데 가족이 납득을 했는데 이거를 중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격화하고 있는 안보 공방에 더해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놓고도 고발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여야의 국정감사 대치 전선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경찰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도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질타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양평개발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경찰이 정치 수사,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꼬집었습니다. 2018년 고발을 접수하고도 3년이나 지난 지난해 9월 사건 불송치를 결정했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 명백히 부실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FC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개인 구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익은 경찰청장은 최근 송치로 결론이 바뀐 건 관계인 진술이 바뀌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불송치는 당시로선 최선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분당서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당시까지 진술, 서류 이런 걸로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여당의 공세에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 회사가 아파트 개발 부담금을 적게 내고 인가 변경도 신청하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자 경찰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을 상대로 해서는 수사력을 총동원했던 경기 남부청이 범죄 혐의가 사실상 확인되다시피 한 대통령 장모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절차대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필요한 조치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야는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이상직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 등을 언급하며 서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방을 벌였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를 놓고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말기에 그 자리 쫄라가지고 녹색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가셨어요.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정말 본인이 창피스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일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감사를 6년, 7년을 해봤는데 처음 봅니다. 아니, 혀 깨물고 죽어야 된다.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이고 폭언에 가까운 정말 이런 말씀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괴와 경계의 얘기도 됩니다. 네,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건 다름 아닌 BTS의 병역이행 문제였습니다. BTS도 예외 없이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위 선양의 선봉에 선 BTS가 입대로 해체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BTS도 군복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방부 국정감사 때 이종섭 장관의 답변과 같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병무청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까라는 BTS 멤버의 노래 가사를 인용하며 당사자가 입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BTS가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입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면 그야말로 위인 설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야당은 BTS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게 국익이라고 맞섰습니다. 멤버들이 차례로 입대하면 그룹 해체가 불가피한데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란 겁니다. BTS가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은 이건 병사로서 국방 임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에 플러스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BTS 병역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기식 청장은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해당하는 BTS 멤버들은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BTS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올해 안에 입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내후년 총선 도전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원 판단으로 지도체제의 불확실성을 덜어낸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권 경쟁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두고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가 이번 기회에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일을 계기로 한번 이준석 전 대표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어요. 반면 친 이준석계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옹졸한 보복이다. 추미애 전 장관도 못했던 일이라면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비속어 논란에 휩싸인 윤 대통령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내후년 총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4년 1월 초에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지만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는 공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략 공천이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건 차기 당대표의 의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도 전당대회가 가능하다며 벌써 전당대회 규칙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당 대표를 뽑는 데는 민주당 당원이 우리 당 대표를 뽑는다는 걸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역선택은 방지가 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안철수 의원 역시 당을 재건해 총선 승리를 이끄는 게 목표라고 이미 밝혔고 5선 조경태 의원도 SNS에 준비된 당대표라는 사진을 내걸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긴 내홍 끝에 국민의힘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며 차기 당권 주자들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 시기와 규칙에 따른 유불리를 두고 당권 주자 사이 물밑 싸움과 기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과 당의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온 뒤 어제 저녁 첫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탈당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 있으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자로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 적었습니다.
물량망동 정중 여사는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침착하고 무겁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초까지 5%대의 고물가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5% 이상으로 유지되면 서민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무엇보다 고물가를 우려하는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먼저 물가 정점 시기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달에는 물가가 정점을 찍을 거란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대 고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후에도 빠르게 내려가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가 정점이고 얼마나 이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10월 정도가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5%대에서 얼마나 빨리 낮아질지에 대해서는 모든 요건들이 물가 상승세가 5%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는 쪽으로 지금. 이어 높은 물가가 유지되면 서민이 더 큰 고통을 얻을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되면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의 대항마로 꼽히는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총재는 적절한 시점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면서도 통화스와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며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스왑이 체결된다든지 또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했을 때 그게 이 불안정한 환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통화 수합이 굉장히 심리 안정을 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에는 국제통화기금 IMF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지난 8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연간으로 볼 때 올해와 내년까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지난 8월 결국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44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 2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급감하면서 11조 원에 못 미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76조 원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2.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2%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환 수급, 금융 자본시장 등 각 분야의 경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요.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외환 수합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미 발표한 조치에 더해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외국인의 주식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흑자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우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른바 쌍용차 먹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허위 공시를 했고 결국 주가 조작까지 한 것으로 봤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자신의 의혹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혹시 인정하실까요? 어떤 부분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2시간에 거쳐 심사를 마친 법원은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차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 등은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6개 투자조합과 함께 에디슨 EV를 인수했습니다. 실제 에디슨모터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법원이 합병을 승인하면서 에디슨 EV 주가는 5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정해진 날짜 안에 내지 못해 인수가 최종 무산됐고 에디슨 EV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6개 투자조합이 이미 고점일 때 주식을 매각한 거로 드러나면서 애초 쌍용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먹튀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강 회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이 강 회장뿐 아니라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남긴 투자조합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 기일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같은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난해 말 유명 연예인을 홍보 모델로 앞세워 특정 코인에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이 불거졌었죠. 그런데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뿐 아니라 해당 코인 발행사까지 가담했던 정황이 새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투자자들에게 100억대 손해를 끼친 S코인 리딩 사기 일당이 꾸민 문서입니다. 코인 가격이 오를 시점과 상승폭까지 표기돼 있습니다. 일당은 이를 토대로 확실한 차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미끼로 초반에 일부 이익을 보게 해준 데다 유명 연예인들도 S코인을 홍보하자 투자자들은 그대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며 코인 가격이 한껏 오르자 리딩 사기 일당은 즉각 코인을 팔아치우고 막대한 이득을 챙겨 종적을 감췄고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소액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드라마가 이렇게 협찬을 하고 연예인들이 광고도 나오고 투자 금액을 계속 늘린 거죠. 2, 3억씩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있는 돈을 다 잃었기 때문에 자살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후 1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를 통해 리딩 사기 일당만 이번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닌 거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조정에 이용된 S코인을 만든 발행사도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해왔다는 관련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겁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S코인 발행사 대표인 A씨 등 임원 3명의 주거지를 최근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분석해 A씨 등의 리딩 사기 가담 경위와 다른 코인으로도 가격을 조정해 매매 차익을 챙겼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투자 리딩방 대표도 계속 뒤쫓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이 남녀가 함께 있었던 차량에서 마약류 의심 물질과 주사기 그리고 대포폰 여러 대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강남 한복판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차량으로 다가온 남성이 조수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더니 안에 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잡아당깁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차 안을 비집고 들어가 공격까지 시도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상한 점이라도 발견한 듯 한데 모여 차량 내부를 샅샅이 뒤집니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흰색 가루가 발견된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던 렌터카입니다. 경찰 수색 결과 마약류 의심 물질뿐 아니라 투약 용도로 추정되는 주사기까지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살 넘게 차이 나는 지인 관계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마약류 의심 물질이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40대 남성 A씨를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경찰은 A씨가 어떻게 마약류 의심 물질을 얻었는지, 투약한 적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역시 가담한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이른바 대포폰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여러 개 발견된 만큼 경찰은 추가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문화재나 건물이 소실되진 않았는데 야외 불상 앞 불전함 한 개가 일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전함 안에 있던 초가 녹아내리면서 불전함 문짝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군포 나들목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다쳤고 들이받은 차량 앞부분에서 불이 나 사고 차량 2대를 모두 태운 뒤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차량이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주 뒤면 하루 신규 환자가 10,000명대 초반으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교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2,000여 명, 금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감소세는 이어갔지만 주는 속도는 더뎌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열흘째 300명대를 유지했고 하루 새 숨진 사람도 41명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망은 밝습니다.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태스크포스의 유니스트 이창형 교수팀은 2주 뒤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고 위중증 환자도 지금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숭실대와 부산대 팀도 비슷하게 2주 후 하루 신규 환자를 13,400명으로 봤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4,000명 이하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소아 청소년의 발생률이 높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7일 기준 10만 명당 발생률은 9살 미만이 7만 명대, 10살에서 19살이 6만 명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20살 아래 인구의 60-70%는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발병률이 높은 소아 및 10대의 감염 예방을 위해 6만 명의 방역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방역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은 위중증 악화 가능성은 낮아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전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일상 회복 분위기에서도 학교 방역은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간고사와 수능시험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학생은 별도 고사실에서 치르도록 했습니다. 지필고사와 수능시험 등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역관리 체계도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을 이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은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데 자녀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60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어제 새벽 0시 이후 전국에서 10,000명 후반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3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는 2,800여 명 적고 일주일 전보다는 7,500여 명, 2주 전보다는 1,200명까지 줄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죽을 거를 알면서도 가서 싸우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죠. 독립적으로 비판적으로 의사 판단을 하고 역사를 아는 사람들, 권위주의 리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တော်လှန်ရေးဆိုတာကျွန်တော်တို့ကတစ်ခုလုံးကိုပြင်ပြောင်းလဲမယ်အဲ့ဒီထဲမှာစစ်တိုက်တာလည်းအစိတ်ပိုင်းတစ်ခုပေါ့နော်ကိုလည်းအဲ့လိုမျိုးမတေချင်ဘူးလေအသက်ဆုံးရှုံးမဆုံးရှုံးလိုက်ရှင်ဒီလိုဆန္ဒပြလေးတစ်ခုလည်း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로 보입니다. 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농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밀리고 있는 러시아가 핵무기나 생화학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쓰면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미국도 핵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0년 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지금이 핵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백악관의 기존 발표와 뚜렷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만 해도 백악관은 미국이 핵 대비 태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t seen any reason to adjust our own strategic nuclear posture, nor do we have indication that Russia is preparing to imminently use nuclear weapons.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수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Але тепер усі разом ми маємо зробити так, щоб формула війни була повністю заблокована, а формула миру повністю реалізована.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설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하면 유럽은 물론 자칫 본토까지 핵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마겟돈 경고는 미국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러시아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력에 맞선 인권운동가와 인권단체 두 곳에 돌아갔습니다. 벨라루스의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와 러시아 국제인권단체 메모리얼,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시민자유센터가 주인공들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 기본권 보호 노력을 해온 인권운동가와 인권단체 두 곳을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They have made an outstanding effort to document war crimes, human rights abuses, and the abuse of power. 노벨 평화상 영예를 하는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오랜 기간 맞서왔습니다.
после задержа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активистов разного уровня и на районах, и малозначительных, и в Минске, избитых их, запуганных, заставляют давать какие-то показания, признаваться в том, чем они не делали. 지난해 7월부터는 탈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는 정치적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또 다른 수상자는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얼. 1989년 창설 이후 러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소련과 개방 후 러시아의 정치적 탄압을 연구 기록하고 인권 상황 감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강제 해산됐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우크라이나 단체 시민자유센터.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인권단체 지원에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내부 러시아 전쟁 범죄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올해로 역대 103번째를 맞은 노벨 평화상은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과 그를 도운 벨라루스 정권에 맞선 인권 챔피언들이 함께 수상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대 물가가 한동안 이어질 거라며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의 소유인 경우 사실상 수출이 전면 통제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관련해 60년 전 쿠바 위기 이후 핵전쟁 위험이 가장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쓰면 인류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이 올 거라며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전달보다 10%가량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50년 이래 최저 수준인 3.5%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뉴욕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실화되면 남북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기술적 성과를 거뒀고 핵실험 준비도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대북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다음 총선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당의 내홍이 일단락되면서 차기 당권 경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부터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황금 연휴에도 쌀쌀한 날씨는 이어지고 한글날부터는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정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개와 구름이 뒤엉킨 설악산 정상.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까지 떨어지며 나타난 모습입니다. 내륙도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파주 7.9도 등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하는 주말에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는 주말만 맑을 뿐 한글날부터는 비가 내리는 궂은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북서쪽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남하하면서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전리저기압의 영향으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동안 내리는 비는 기온을 더 끌어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기온이 한 자리까지 내려가고 상강 고지대는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는 등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오히려 거대 정부 조직인 복지부에서 여성 보호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지만 야당과 여성계는 성평등 정책이 후퇴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피해 호소인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권력 남용에 의한 이런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기존 여가부의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태들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 될 김현숙 장관도 설명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성 중심에서 남녀 모두에게 맞는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며 예산 1조 5천억 원의 미니 부처인 여가부보다 100조 원의 예산을 가진 복지부가 맡으면 성평등 기능이 더 강화될 거란 겁니다.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별 갈등, 세대 갈등 해소 등이 중점 추진될 것입니다. 여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힘을 보탰지만 야당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정책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면 성평등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을 위해 여가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또 전국 115개 진보 여성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위해 집회 등을 통한 행동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라는 이름의 독립부처로 신설된 뒤 조직 확대와 축소를 반복해오다 21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여가부. 야당의 반발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성계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를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3개국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 핵실험 시 대응 방안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미리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저런 옵션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 윤석열차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죠. 최고 권력자를 향한 풍자는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고 그때마다 표현의 자유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화 더러운 잠입니다. 만의 그림 올랭피아를 패러디했는데 침몰하는 세월호를 배경으로 박 전 대통령이 나체로 누워있고 곁엔 최서원 씨가 주사기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속의 무능한 왕으로 묘사됐습니다. 신나게 날아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 당시 자유한국당이 홍보용으로 만든 이 4분 23초짜리 애니메이션은 원색적이라는 비판과 역풍 속에 결국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천인공노할 내용이라는 민주당 반발이 나왔고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저격했던 의원들의 연극 환생경제가 덩달아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차. 고등학생이 그린 이 만화는 김건희 여사가 조종하는 기차에서 검사들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 주최 측인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했고 이는 제2의 블랙리스트 또 표현의 자유 위배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 대통령을 놀리고 흉보는 걸 재밌게 봤다. 정치 풍자는 권리라고 했던 방송 발언도 덩달아 회자됐는데 이번 논란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역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는데 내부적으론 문체부의 강경 대응 때문에 괜히 이를 키웠다는 소갈이 정서가 팽배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만 30번 넘게 외치는 등 새 정부 전면에 내건 자유기조가 행여 퇴색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우리가 하면 풍자, 상대편이 하면 모욕,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를 교대해 비슷한 듯 반복되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정치 불신을 키우는 건 아닌지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지면서 감사원이 국감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오는 14일 서해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한 중간 발표까지 예고되면서 정치권의 경랑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해경 등 9개 관련 부처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시도하자 민주당의 격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의 배후가 드러났다며 유병호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권권유착 혐의와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소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다음 주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당한 활동을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정상적인 감사 활동에 정치 탄압이라는 색깔을 입히고 덧칠해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오는 11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어느 국감보다 더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감사원이 오는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결국 감사원 국정감사와 서해 피격 사건 중간 결과 발표가 정치권을 뒤흔들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으니 감사원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에 성역은 없으며 다 같은 국민들의 무고함을 바로잡는 것으로 스스로 말했던 그 부름에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유족은 지난 6월 고인의 월북 증거가 없다는 해경의 번복 발표 이후 잇따라 지난 정부 고위직을 고발해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건 처음인데 추가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 발표 등에 관련한 대한 고소는 추후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유족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감사원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이 지난 정부를 향해 노골적인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거나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언론 대응 방침을 협의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고발장은 나날이 쌓여가고 있지만 현재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초점은
2년 전 고인이 실종됐을 때 정부 대응과 자진월부 결론을 낸 경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고발인들의 집과 국정원, 해경 같은 기관들을 압수수색했고 실무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등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뒤에나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9입니다.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적인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들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미국의 긴축 정책 고수로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달러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요 6개국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2001년도에 이때 달러 인덱스가 120 지수를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에서 120선을 넘어갔던 게 재현될 수도 있다, 이번에.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달러화 강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강달러 현상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달러화 강세가 수입 물가를 낮춰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흥국에서는 통화 가치 하락이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 소비와 고용이 악화되면 세계 경제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긴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8월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오르내리면서 9월 한 달간 외환 보유액이 196억 6천만 달러나 감소해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외환시장에 한 20억 달러씩 계속 개입한 것들이 누적이 됐고요. 달러화가 너무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종 통화 자산들의 가치 평가가 하락하게 되는 두 가지가 같이 결부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에 반발하며 조업 중단을 예고한 중소레미콘 업계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멘트 업계와 협상에 나섭니다. 앞서 시멘트 업체들은 원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 톤당 시멘트 가격을 17에서 19% 인상했고 하반기에 또 올리면서 현재 공급 단가는 10만 5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레미콘 업계는 하반기 가격 인상분을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YTN은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들이 지자체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 결과 다른 지역에서도 근무 인원을 뻥튀기 하고 임원 가족을 특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 시설 일부가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됐습니다. 당시 센터 운영 지원을 맡은 곳은 최근 인건비 허위 청구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는 여행업단체 회장의 업체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이곳에서도 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근무일지입니다. 지난해 7월 16일 근무자 12명 가운데 10명이 일하고 2명이 쉬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표엔 2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일지 속 다른 날짜에도 실제보다 많은 인원이 일한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일하지도 않은 유령 근무자를 기재해놓고 인건비를 더 타낸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은 이 유령 근무자 중 한 명이 센터 운영업체 임원 A씨의 배우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3명을 유령을 넣어서 서울시에서 청구를 하였는데 그중에 한 명은 전무 와이프였어요. 이도 모자라 업체 임원 A씨는 자신의 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생활치료센터에 자기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근무자들은 A씨가 직접 연락해 아들이 가서 일할 거다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물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A씨에게 직접 입장을 물어봤지만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업체 측 관계자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만 할 뿐 세부 의혹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뻥튀기에 임원 가족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수사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를 청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속한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역시 관련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가 받게 될 처벌의 무게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주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역공으로 연이어 전선에서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의 요리사이자 악명 높은 용병 조직 와그너 그룹을 운영하는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공개적 발언을 이어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을 거듭하던 지난달 공개된 동영상. 중부 마리엘 공화국의 교도소에서 한 남자가 죄수들에게 참전을 독려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예브게니 프리고진, 일명 푸틴의 요리사입니다. 1961년생으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인 그는 사기와 강도 혐의로 1980년대에 9년 동안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소 뒤 배를 개조해 식당을 여는 등 요식업에 뛰어든 그는 푸틴 대통령의 국빈 만찬을 도맡았고 학교와 군대 급식까지 따내 돈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그는 분쟁 지역에서 약탈과 민간인 살해 등으로 악명 높은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을 2014년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성명서에서 2014년 돈바스 사태가 터진 뒤 용병 훈련소에 찾아가 낡은 무기를 닦고 방탄조끼를 분리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해 5월 와그너 그룹이 조직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리고진은 이어 와그너 그룹이 시리아와 아랍,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에 개입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2018년 푸틴 대통령은 와그너 용병이 러시아 언론인 3명 살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두둔한 바 있습니다. Там за границей, но если, повторяю еще раз, они не нарушают российского закона, они вправе работать, продавливать свои бизнес-интересы в любой точке планеты. 푸틴의 최측근인 프리고진은 비공식적으로 푸틴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댓글 부대를 동원해 2016년 미국 대선을 방해한 혐의로 2018년 미 특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엔 용병 1000여 명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보내 전쟁을 직접 지원해왔습니다. 프리고진은 앞서 교도소 방문 동영상에 이어 최근 헬기를 타고 와그너 그룹 훈련소를 찾는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또 리만 패배 이후 러시아 군 수뇌부를 질책하는 등 공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프리고진이 자신을 군 지휘관으로 대중에 각인시키면서 공적인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푸틴 빼고는 지지하는 세력이 없어 프리고진의 운명은 오로지 푸틴에 달려있다는 한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러시아가 발트해를 통해서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과 노르트스트림 2에서 발생한 4곳의 누출 사고와 관련해 국제 공동조사 대신 자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덴마크가 자국이 벌이는 조사에 러시아의 참여를 원치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스웨덴과 덴마크의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를 지나는 노르트스트림 1, 2에서는 4곳에서 폭발이 원인으로 보이는 파손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됐습니다.
유엔에서 신장 인권 문제 토론이 무산되자 중국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 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눈은 정확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등은 한동안 신장 문제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인권을 핑계로 정치적 논란을 부렸지만 개발도상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의 국경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중국에서는 남부의 대표 관광지에 또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여행객들이 집단 항의에 나섰습니다.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소총으로 무장한 방역 요원들까지 투입됐는데요. 이렇게 계엄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방역복으로 온몸을 가리고 소총을 든 요원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의 유명 관광지 시황반나 공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국경절 연휴를 맞아 여행을 왔다가 갇혀버린 사람들의 집단 항의에 돌아온 대답입니다. 힘으로 제압에 나선 공권력 앞에서 인민들은 중국 국가를 부르며 저항할 뿐입니다. 지난 여름 휴가철부터 봉쇄를 되풀이해온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아예 외부 출입을 차단해버렸습니다. 同时呢，也发生了向全国多个省区市外溢的现象。近几天呢，疫情外溢的情况还比较严重。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한 후난성 장자제도 계엄 수준의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멀지 않은 내몽고에서는 이번 연휴 들어 1,8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시는 연휴가 끝난 뒤 48시간 이내 음성 증명이 있어야 출근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20차 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잔치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국경절 연휴 집엔 잘 돌아갔느냐는 씁쓸한 안부 인사를 주고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제주의 한 양돈장이 폐업하면서 각종 폐기물과 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촬영된 양돈장 철거 현장입니다. 중장비가 파인 구덩이에 무언가를 쏟아냅니다. 시커먼 오수가 바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양돈장 축산 분뇨와 폐수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들도 함께 버려집니다. 양돈장이 폐업하면서 각종 철거 잔해물과 축산 분뇨 등을 불법 매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기는 묻어도 되니까 묻어라. 관례니까. 이거 저만주 터트리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 군데나 되는데 탱크가 그게 세 군데나 되는데 이거 괜찮을게 했더니 일단 터트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공사를 이제 묻으니까 21일 만에 끝난 거예요.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있던 돈사 13동과 직원 사택 그리고 정화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흙이 덮어져 있고 무가 심어진 밭으로 개간됐습니다. 현장에는 양돈장 운영 당시 사용했던 일부 구조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양돈 폐기물과 분뇨가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에는 현재 월동무가 심어져 있어서 당시 흔적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년 전 분뇨 무단 배출로 민원을 제기했던 마을 주민들도 불법 매립을 알지 못했습니다. 잘 보였으니까 이건 우리 정리 잘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 뭐 주민들은 뭐 동네 뭐 하니까 그거 잘 했겠지 하면서 믿어서 그만 누가 확인도 안 하고 그 위에 뭐도 안 하고. 업체를 통해 처리된 폐기 물량은 570여 톤으로 당초 신고된 4천 톤의 15%에 불과했지만 행정당국은 나머지 물량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치경찰은 폐기물 1,500톤과 폐수 100톤 정도가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고 농장주 등 2명을 건설 폐기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굴착 조사를 통해 실제 매립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한글날 연휴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화 향기와 치즈 내음이 어우러진 임실앤 치즈 축제도 3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가을의 여왕 국화가 내려앉았습니다. 흐드러진 꽃의 물결이 유화 한 폭처럼 선명하게 번집니다. 천만 송이 국화에 나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오랜만에 축제 와서 너무 좋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예쁜 꽃 보면서 추억도 쌓고 사진도 찍고 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꽃이 너무 예뻐서 좋아요. 축제의 진짜 주인공은 그러나 역시 치즈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 자연 치즈를 임실의 기술로 만들어 전시합니다. 경매에 직접 참여해 질 좋은 치즈를 평소보다 훨씬 저렴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피자와 치즈케이크 쿠킹 클래스, 젖소 먹이주기 등 치즈의 손맛을 체험하거나 맛볼 기회도 있습니다. 아기가 치즈를 좋아해서 치즈 먼저 샀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좀 안 먹어서 점심 먹느라고 피자 사 먹었는데 피자도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임신했을 때부터 어디 밖에 못 나갔는데 지금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 3년 만에 축제를 정성화한 만큼 공연이나 가창대회 같은 다 함께 보고 즐길 거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축제라서 더 알차고 저희들이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형형색색 이렇게 아름답게 핀 국화꽃도 보시고 또 이 천만 송이가 넘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실컷 구경하시고.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전주에서 임실, 또 임실 곳곳을 도는 셔틀버스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나들이 장소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번 축제는 한글날 대체 휴일인 오는 10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이 국화들은 이달 말까지 전시돼 가을의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009년 3D 시대를 열었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 이 속편이 13년 만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OTT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캐머런 감독은 12월 공개할 아바타 속편이 스크린으로 봐야 할 영화가 무엇인지 증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I see you. 머나먼 미래, 고갈된 자원을 찾기 위해 판도라 행성을 침범한 지구인. 원주민 나비족과 전쟁을 벌이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지켜야 할 가치를 담은 SF 블록버스터 아바타. 2009년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지금까지 왕좌를 지키고 있는 아바타 속편, 아바타 물의 길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 편이 나오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 제작진은 경험의 완결성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The hardest thing for me as a producer was that we weren't just doing one movie, that we were doing 4 movies. We had to write 4 scripts and get them right before we started production. We had to design 4 films. 이크란을 타고 하늘을 가르던 배경은 아름다운 바다로 옮겨졌고 시간이 흐른 만큼 주인공의 자녀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촬영 기술과 시각 특수 효과, VFX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3D 영상은 더 아름답고 마치 현실처럼 손에 닿을 듯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로 푸티지 영상 공개와 함께 화상으로 참여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아바타 속편이 극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메론 감독은 달라진 콘텐츠 환경에 대해 영화적인 경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아바타는 빅스크린으로 봐야 하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도라라는 상상의 행성을 통해 가족의 가치와 자연과의 공존을 그릴 아바타 물의 길은 오는 12월 개봉 예정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OTT 시장이 부상한 가운데 13년 만에 귀환하는 이 영화가 극장의 가치를 다시 높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프로야구 광주 경기에서 기아가 4년 만에 가을 야구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기아는 황대인, 최형우, 김호령이 차례로 홈런포를 날리며 11대1로 KT를 따돌리며 5위를 확정했습니다. 기아는 정규리그 4위와 12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벌입니다. LG는 포스트 시즌 행이 좌절된 NC를, 삼성은 두산을 제압했습니다. 최근 테니스계는
테니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MZ 세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경기장 안팎으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선수들과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또 다른 국제대회가 팬들을 찾아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공원을 가득 메웠던 만여 명 구름 관중. 상위 레벨 대회가 수십 년 만에 개최되면서 톱랭커들의 생생한 숨소리를 곁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는 스포츠를 넘어 하는 스포츠로 새롭게 태어난 테니스. 용품 시장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실내 테니스장 수도 700개를 헤아립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일상복으로 가능한 알록달록 테니스 패션이 SNS에 민감한 2030 여성 등 MZ 세대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저는 남편이 테니스를 쳐서 같이 같은 취미를 즐기고 싶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2주간 WTA와 ATP 투어로 달아오른 열기는 메이저 대회를 가는 출발점격인 챌린저 서울 대회로 이어집니다. 동호인 경기도 함께 진행하는 이번 대회. 국내 선수들은 차전 준비로 빠지지만 대신 코리아 오픈 4강 코바체비치, 페더러 킬러 존 밀먼 등 익숙한 얼굴들이 찾아옵니다. 코바체비치 선수가 또 출전을 하고요. 또 8강전까지 올랐던 라두알보 선수, 그리고 투어에서 로저 페더러 선수를 항상 괴롭혔었던 호주의 존 밀만 선수가 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번 대회를 국제대회와 같이 테린이와 엘리트가 함께하는 한판 테니스 축제, 팬들은 또 한 번 설렙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남자 테니스 간판 권순우가 ATP 투어 일본 오픈 4강에 올라 올여름 US 오픈 준결승 진출자인 티아포와 맞붙게 됐습니다. 세계 122위인 권순우는 도쿄에서 열린 3회전에서 68위 마르티네스를 손쉽게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권순우가 상위 레벨인 ATP 500 대회에서 준결승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투어 4강도 지난해 아스타나 오픈 우승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말을 배울 때는 먼저 그 소리를 잘 듣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를 똑바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우리말을 완전 금지하기 3년 전 1935년 녹음된 조선어 독본입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대부분의 녹음본이 폐기됐지만 우리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계환 씨는 녹음본을 몰래 보관했습니다. 제 개인의 가보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사 갈 때 꼭 지가 챙겨서 끌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정계환 씨의 부탁으로 직접 영국에 건너가 SP판을 사비로 복각한 이상만 씨. 13년이라는 오랜 복원 기간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정계환 선생이 레코드를 정당하게 씌워줄 수 있도록 저한테 이제 전권을 주신 거죠. 출판 허가를 얻어서 이것을 발매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것을 좋은 상태로 복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영국에서도 제일 잘하는 그분께 이제 의뢰를 하게 됐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몇천 불 소요되는 비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이왕이면은 그 조선어 독본의 그 내용을 함께 실려서 출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너무 그걸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국어 교과서 프린트물로 등사판으로 출판한 한 꼭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완성을 한 겁니다. 이상만 씨가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국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때 국어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 학교의 유래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주시경 선생이 거기서 학생들을 지도로 하는 한글 강습소가 있었습니다. 외솔 최연배 선생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배워서 우리나라 한글을 널리 지도하고 펼치는 일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한국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거였구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선어 독본 외에도 이상만 씨의 한글 사랑은 평생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기관들이 한글로 이름을 짓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덕양 어울림누리와 일산문화센터라고 이름 지어둔 것을 아람누리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의 여파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한글로 표현하자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시경 선생이 졸업이라는 말을 마침 보람이라고 쓰셨습니다. 졸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 소리인데 그 뜻에도 맞지 않고 마침 보람하면 얼마나 그 좋은 말입니다마는 국민 모두가 우리 한글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각성을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기 할로윈 오늘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1.4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은데요. 낮에는 21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그리고 오후 늦게부터는 제주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제주도에 5에서 10mm, 그 밖에 동쪽 지방은 5mm 안팎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날인 내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지방은 월요일 모레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4도, 부산은 14.4도고요. 낮 기온도 살펴보면 서울이 21도, 대전 22도, 부산 22도, 광주 2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